한반도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총 몇 발입니까? 확인된 것만 여러 발입니다. 비행거리는 약 350km로 추정됩니다. 그럼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야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5개월 만에 발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수십 차례 비슷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준 아니겠습니까?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긴급 화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묘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예상된 수준 정도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듯 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굴복할 이유는 없죠. 한 유럽 출신 안보 전문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 한쪽에서 침묵을 지키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안보학 교수이자 전직 미 해군 전략 분석관 출신인 엘리자베스 미첼 박사였습니다. 5개월 동안의 공백, 에이펙 정상회 일주일 전이라는 타이밍, 그리고 평양 인근에서의 발사.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첼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총 170회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주요 국제 행사나 정상회담 전후에 집중되어 있죠. 이건 패턴입니다. 계산된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단순한 정치 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말 예상 가능한 수준의 도발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제 정치나 군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남의 일 같지가 않더군요. 뉴스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처음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좀 무뎌진 감도 있었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5개월 만에 발사라는 점, 에이펙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평양 인근에서 발사됐다는 점.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는데 역시나 다들 북한 미사일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또 쐈대. 근데 이번엔 좀 심각한 거 아냐? 에이펙 직전에 쏘는 건 진짜 의도가 있어 보여.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냥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정부와 군이 잘 대응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켰습니다. 각종 채널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분석을 쏟아냈지만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어떤 전문가는 심각하다고 했고 어떤 전문가는 예상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북한 문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는 냉전 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저희 세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경각심을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쐈대. 아, 그래. 근데 맨날 쏘잖아. 이번엔 뭐가 다른데? 글쎄,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는 더욱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십 번 반복된 뉴스를 보며 자란 세대니까요. 하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회사에서는 긴급 전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해외 비즈니스 비중이 큰 편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싱가포르 출장은 일단 보류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한 조치였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북한의 한 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일상과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알자지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고 일본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 소집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북한은 대체 왜 이 타이밍에 미사일을 쏜 걸까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녁에 대학 동창인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업무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친구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야, 북한 미사일 발사 있었잖아. 너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이번 건 좀 다르긴 해. 타이밍이 너무 정교하거든. 에이펙 일주일 전에 쏘는 게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지.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북한은 아무 생각 없이 미사일 쏘는 나라가 아니야. 다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 해. 문제는 그 의도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민수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대비야 당연히 하고 있지. 군은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일본과도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있어. 다만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뭐? 다만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주는 가장 큰 위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은 여전히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초반만큼의 긴박함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업무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했고 일본은 자위대의 경계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국방부는 대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반도의 평화는 과연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뉴스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추가 발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고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일본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 추가 도발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언론도 다른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퇴근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시간 있어? 잠깐 만나자. 민수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민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건 있잖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야. 북한은 단순히 관심을 끌려고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거든.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어. 무슨 말이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 그리고 그걸 위해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해온 거지. 이번 발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라고 봐야 해. 민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북한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평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거지. 민수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북한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차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간헐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고 한미일은 공조를 강화하며 대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은 채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경제 발전을 잃었고 민주주의를 잃었으며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화로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과 끈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며? 위험한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정부랑 군이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불안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때도 비슷했어. 다만 요즘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니까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북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모두가 이 문제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노력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쏘려나 봐. 에휴,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 믿고 살아야지 뭐.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무관심은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발사는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미국 국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논평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퇴근 후 민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건 말이야. 우리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가 좀 나왔거든. 어떤 결과인데?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KN-23계열로 추정되는데 비행 패턴이 이전과 좀 달라. 적어도 변칙 궤도 비행 능력이 더 향상된 것 같아. 이건 요격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뜻이야. 민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요격이 어렵다는 말은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야? 응. 물론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데?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이런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350km를 날아간다는 건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야?
일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해. 패트리어트, 사드 같은 시스템들 말이야.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도 더 긴밀해져야 하고.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외교적 해법을 찾는 거지.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까? 그게 문제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없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인 셈이야. 민수와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거리를 걷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거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참 묘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산에 올라 정상에 서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이들 모두가 북한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함께 온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요즘 뉴스 보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잖아. 혹시 모르는 일 아냐?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일어나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야.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산길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통일을 원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통일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나도 그래. 통일은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통일 안 하면 계속 이렇게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것도 문제 아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세대에게 참 복잡한 주제입니다.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현실성은 의문스럽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합니다. 월요일 아침 또 다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장거리 미사일이면 미국 본토까지 닿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대피 계획 같은 거 세워둬야 하는 거 아냐?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공포를 조성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 말이죠.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직원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군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팀장의 말투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 상황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라는 말은 군사적 옵션도 포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걱정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비상식량을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녁 늦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지금 뉴스 보고 있어? 응, 보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네. 내가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군에서는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이야.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순 없어. 북한이 정말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게 미국 본토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거든. 민수의 말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해? 일단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 정부 발표를 주시하고 비상시 대피 요령 같은 거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연락해서 비상 연락처 같은 거 공유해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뉴스 보셨죠? 봤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어쩌겠니? 그냥 정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비상 연락처 같은 거 확인해 두세요. 알았어. 너도 조심하고.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아마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 쏠 거래. 진짜야? 어디서 들었어? 뉴스에 나왔어. 오늘 오전 중에 발사 가능성이 높대.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순간 회사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사일은 동쪽으로 발사됐고 태평양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결국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사정거리가 충분히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발사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 대응을 협의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 아냐?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공지했습니다. 오후에 정부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었겠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고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금지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하며 해외 노동자 송환을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재는 전쟁 행위나 다름없다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배치했고 전략 폭격기를 한국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비상시 대피 훈련을 진행했고 지자체에서는 대피소를 점검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매일 긴장하면서 살고 있어. 나도 그래. 연구소 분위기가 완전 살얼음판이야. 다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거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게 뭔데?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전면전. 북한이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경우지. 물론 가능성은 낮아. 북한도 전면전을 원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우발적 충돌이라니? 예를 들어 북한 선박이 연평도 인근에 나타나서 경고 사격을 하는데 그게 오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말이야. 또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그게 군사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충돌이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거든. 민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다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게 최선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데? 희망을 잃지 않는 거야.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으니까.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 2개월이 지났습니다. 긴장은 여전했지만 다행히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강경한 수사를 이어갔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비핵화는 불가능하지만 추가 도발은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도 조건부로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됐고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북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남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 양측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 합의문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동료들 표정도 밝아졌고 농담도 다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다시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정상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조금은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전쟁은 안 나겠지? 응, 대화가 시작됐으니까. 물론 앞으로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언젠가는 진짜 평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단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이렇게 살 순 없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노력,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북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사건을 통해 한반도의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